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훌쩍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 힘든 깊고 조용한 마음속의 불편함 때문일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잘못된 생각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서 보내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넓고 수많은 길이 열려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대부분을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 보냅니다. 매일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일상,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타인의 기대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정해진 궤도를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에 의문을 품는 것은 배부른 투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더 이상 나를 대변하지 않는데도 계속 이 자리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무언의 압력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명시적인 명령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중력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사회라는 틀에 잘 맞추기를, 정해진 대본을 너무 많이 바꾸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로지 관성에 이끌려 습관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스마트폰 화면이나 끊임없는 소음이 없었던 지금보다 훨씬 단순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빈곤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항상 슬픔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맡은 바를 다하며 상황에 맞게 웃음도 짓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는 소음이 들려옵니다. 마치 내 안의 어떤 부분이 내 삶을 밖에서 관찰하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상한 점은 누구 하나 명확하게 탓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느리고 반복적인 일상들이 서서히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것에 적응합니다. 사방을 둘러싼 벽, 매일 나누는 대화, 늘 걷는 출퇴근길, 심지어 내 자신의 똑같은 모습에도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익숙한 것들은 더 이상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지나칠 뿐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느끼는 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우리의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지나치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유용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뼈아픈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란 바로 삶이 그저 해치워야 할 하나의 의무나 숙제처럼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충동은 두려움과 안도감이라는 이상한 감정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통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렵지만 동시에 내 안에 아직 잠들기를 거부하며 살아 숨쉬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이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충동은 단순한 변덕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덕은 지루함 때문에 그저 새로운 것을 원하는 가벼운 마음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곳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숨을 참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치지 않고 이러한 진실을 마주할 만한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이 글을 듣고 많은 이들이 감히 내리지 못하는 내면의 결단을 시각적으로 남겨보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적어보세요. 그저
기계적인 습관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향한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도 서서히 길들여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한 어떤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감옥이 됩니다. 굳이 나를 비난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눈빛, 태도, 그리고 나에게 거는 기대만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 타인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지 않기 위해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인의 시선에 맞추다 보니 타성에 젖어 이렇게 된 것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 없이 온전히 숨을 쉬기 위한 하나의 방식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의 과거를 모르는 곳에서는 내 안에 어떤 모습을 지켜내고 어떤 모습을 버릴지 훨씬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심리적인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장소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장소에서 맡고 있는 역할입니다. 사회라는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억지로 익혀야 했던 바로 그 배역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떠나고 싶다는 말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비슷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속뜻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그 고통을 지워버리려는 시도입니다. 반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고통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면의 외침이자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는 비록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는 자동 조종 장치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사상가들도 이와 비슷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항상 당신과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날 수 없는 당신의 본질적인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당신을 억누르고 형태를 만들고 가두기도 하며 반대로 당신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끊임없는 소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항상 똑같다면 결국 당신은 그 세상의 소리만이 유일한 음악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마치 인생을 초기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당신이 마법처럼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은 우리 내면의 아주 원초적인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당신을 집중하게 만들고 현재 이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는 결코 무감각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나고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았던 하나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바로 내 삶에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감각입니다. 모든 것이 마냥 쉬워진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미리 쓰인 대본처럼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현실의 고통을 마취시키기 위해 떠난다면 마음속의 공허함은 결국 당신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을 따라잡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적은 당신이 사는 도시나 가족, 직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은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그 삶의 방식 자체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낯선 거리를 걷는다 해도 내면의 피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가 아닙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떠나고 싶은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진솔하게 대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곤 합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도망쳐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지금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과 세상의 흐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로부터 진짜 당신이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허락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뼈아픈 사실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모든 것을 단절하고 싶다는 열망에 대해 글을 쓰는데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도 올바른 삶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훌륭한 사회적 이미지를 유지하며 세상이 기대하는 바를 충실히 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많은 군중이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그를 아주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막히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영혼은 깨어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는 순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 일에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단지 그 겉보기에 좋은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삶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짜맞추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장 씁쓸하고 어두운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결단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생각들과 온전히 단둘이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뼈아픈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여행보다도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소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어려움에 맞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당신에게는 짙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모습을 빚어내고 있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잠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맞춰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행동이 왜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라 삶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파격적인 방법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는 단순한 유행이나 가벼운 일화로 치부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상이 싫어서 혹은 절망감에 빠져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어떤 필터도 없이 삶의 민낯을 마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중심지에서 벗어나 월든 호숫가 근처에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의도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났을 때
과연 내 삶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단한 편의 시설을 챙겨가지도 않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살아있다는 경험 그 자체를 발가벗겨 보는 것이었습니다. 소르가 보기에 당시 사람들의 일상은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그저 시급한 일인지를 혼동하게 만드는 수많은 껍데기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과도한 노동, 무비판적으로 물려받은 관습,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인 사회적 의무들.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은 삶의 진실을 가리는 두꺼운 장막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뒤에 숨어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은둔 생활에는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추위와 고독, 그리고 길고 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자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대답하기 편안한 질문들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솔직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타인의 인정과 맞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온전히 당신의 것인 부분은 어디까지이며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서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기 불편해하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지쳐 있는 이유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이 뛰지 않는, 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일들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영혼의 피로는 잠을 더 많이 잔다고 해서 혹은 더 자극적인 오락거리를 즐긴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을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은 사회에 대한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들을 의식적으로 잠시 멈춰 세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자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구조물들을 유지하는 것을 진정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무거운 청구서, 스케줄은 꽉 차 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하루하루 말입니다. 그가 보기에 이러한 삶의 방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선택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마치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삶의 본질은 가난이나 희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매 순간 현재에 머무는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둔 생활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고 바로 이 사실이 모든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숲으로 떠난 것이 결코 삶의 끝이나 도피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더 맑게 바라보는 시야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숲에서의 생활은 영원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의 쉼표였으며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 자신의 시선을 정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핵심이 바로 이 귀환에 있습니다. 소로는 영영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을 꿰뚫어보는 훨씬 더 예리한 통찰력을 얻어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 낭비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굴러가던 인생의 자동 조종 장치를 스스로 끄는 결단이었으며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라 그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경험은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낯선 감정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철없는 도피 본능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다시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성숙한 내면의 직관입니다.
이 감정이 당신에게 당장 모든 것을 내던지고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삶을 직시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당신이 진정으로 진실되다고 느끼는 바에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삶의 불편함은 내 진짜 모습과 내가 매일 하고 있는 행동들 사이에 큰 괴리감이 생길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행동이 더 이상 내면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할 때, 세상의 소음이 하나의 단순한 진리를 덮어버릴 때 말입니다. 그 진리란 시간은 흘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산만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를 나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는 물질적인 가난보다 존재의 가난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깨어있는 의식 없이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 내 인생이 일어나는 동안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흉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훨씬 더 불편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저 억지로 견뎌내고 있는 시간인가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이 낯선 감정은 결코 미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항상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당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더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당신 안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어쩌면 이 감정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 보라고 매일 반복하는 그 일들이 여전히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지서는 타단타이 보라는 단지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마주 보라고 조용히 권유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것은 과감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렵고 진짜 위험한 것은 더 이상 내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껍데기 같은 삶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입니다.